네, 안녕하세요. 청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빨래방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빨래방 창업의 진실, 쬐끈하다고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일단 시장성을 봅니다. 시장성이 크다고 하면 돈을 벌 만한 파이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시장성이 작다고 하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먹을 파이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보통 시장성이 큰 아이템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로 얘기를 한다면 시장성이 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4만 개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파리바게뜨라는 빵집 브랜드가 있으면 그건 전국에 3,000개 정도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좀 시장성이 작은 뭐 찜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시장성이 작다 보니까 전국에 200여 개 언저리로 포진을 해 있습니다. 같은 IT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하더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배달민족 플랫폼하고 전문가들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상대로 하고 있는 재능거래 플랫폼 큰이라든지 뭐 숨은 고수라고 하는 숨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 기업 가치들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 거는 같은 서비스 플랫폼 사업이라도 시장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빨래방은 어떨까요? 빨래방은 지금 업계 쪽에서는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는 출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초기 상황인데다가 일단 뭐 요즘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 부담이 없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또 노동 강도도 거의 적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무인으로 이어지니까 큰 기술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보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탁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인건비가 비싼 요즘에 뭐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인건비 부담도 없고요. 특별한 노하우가 없이 그냥 기계만, 성능 좋은 기계만 들여다 놓으면 됩니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든 창업을 누군가 시키려는 사람이든 그런 분들이 볼 때 일단 쬐깐하고 덜 힘들어 보이고 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업하기 굉장히 만만한 아이템. 일단 뭐 창업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내 딸한테도 시킬 수도 있고 며느리한테도 시킬 수 있고 내 와이프한테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는 뭐 자영업 아무리 힘들지만 이 정도는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성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초보 창업자들이 하기 좋은 아이템인 이 빨래방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알아봐야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 회사가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는 회사인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을 알아보고 브랜드를 알아볼 때 창업자들이 정말 생각보다 잘 생각하지 않는 게, 도대체 이 회사가 뭘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건데 말이죠. 빨래방 사업은 일단 기자재 판매 사업입니다. 기자재라는 건 그 기계를 팔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인 거죠. 치킨집처럼 매일 치킨을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처럼 뭐 그런 상품들을 매일 마진 붙여서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뭐 피자집처럼 뭐 직접 만든 생지 도우를 공급을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차리고 나면 그 뒤에 빨래방 그 기계를 팔아먹은 본사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세제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뭐 세제를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평수도 크지 않는데 인테리어로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처음 시작할 때 기계만 팔아먹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래방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발전되기도 좀 힘들어요. 그 뒤로 그 가맹점을 관리할 게 있어야, 그래야 로얄티도 받고 뭐 슈퍼바이저도 고용하면서 뭐 인건비도 쓰고 뭐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로 인정을 받아서 뭐 로얄티도 받고 뭐 콜센터도 운영하고 창업 비용도 좀 더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많이 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매장을 돌게 하는 브랜드도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제일 우선적인 거는 그 기자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데 이 기자재 판매 사업이라는 게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사더라도 처음 출시가 됐을 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새로운 기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보통 기계값 떨어지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히 새로운 게 출시가 돼도 기계값이 똥값도 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성능의 무언가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차별화할 건 사실상 가격을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게 낮추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생기든 어쨌든 기자재는 기자재 값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최신 완전 기능이 빵빵하고 산업용 모터로다가 정말 괜찮은 세탁기나 뭐 건조기들이지만, 내년이 되면 더욱 뛰어난 기계가 조금 더 싸게 출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기계를 파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독점 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업체든 유통업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비싸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기회인데, 내년이면 똥값 될 텐데 올해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수입 기계를 취급하게 되고, 국산 기계들은 사실 금액들이 막 오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 금액이 조금 가릴 수 있는 수입 기계들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단가가 되게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기자재들은 처음 탄생했을 때 업체가 많이 남겨먹을 수 있게 소비적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최신 오븐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최신 오븐기를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오븐기를 공급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찾고 그곳에다가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게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업체는 뭐 프랜차이즈 업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그런 뭐 총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건데, 만약에 공장에서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중간 유통업체에 400만 원 정도에 팔아먹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1000만 원 정도에 팔아먹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도 대당 600 정도는 떨어져야 몇 대 팔아먹어야 그래도 몇천 수익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익이 떨어져야 회사도 먹고 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뭐 인터넷 광고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결코 그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선 사업으로 뭐 그냥 물건 뭐 싸게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도 회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악덕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돈이 그냥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픈하고 가맹점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창업 비용으로 나오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추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 많이 팔아먹게 되면 어느 시점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인터넷에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일반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뭐 마케팅 형태로 갑자기 세일을 하게 되면 3, 400에도 공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갑자기 내가 산 기계가 5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산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 팔아먹어서 수익을 보는 회사라고 거래를 하실 때는 그래도 최소한 성능 대비해서 다른 데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싸게 공급을 하는 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싸질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빨리 시작해서 빨리 수익을 보는 게 좋냐,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판단을 하셔야겠죠. 어설프게 뭐 관리를 해준다니 뭐 이런 걸로 뭐 초기 비용도 더 들게 하고 그 뒤에 뭐 로열티도 계속해서 다달이 받아버리면 그걸 회수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 후에 내가 진짜 이만큼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거를 지불하는 게 난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연 내가 이걸 차려서 1년 안에 투자된 금액을 뽑을 수가 있는가. 기계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모든 투자라는 게 처음에 들어간 투자금을 뽑아야지 그 다음서부터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설프게 입점해서 첫 해 1000만 원 벌었다고 다음 해에도 똑같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새로운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수익을 나눠 먹을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게 되니까요. 모든 시설업의 숙명은 내가 투자한 돈을 생활비 안 쓰고 1년 안에 뽑을 수 있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빼고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최소 한 달에 400만 원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요. 보증금을 빼고 만약에 7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한 달에 최소 600만 원의 수익이 나야 1년 안에 뽑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활비든 뭐든 다른 비용을 안 쓰고 순수하게 수익을 다 저축을 한다는 가정하에요. 아무리 못해도 1년 6개월 안에 뽑아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다닌 단골 목욕탕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새롭게 시설 좋고 깔끔하게 어저께 찜질방이 새롭게 대형으로 생겼는데, 내가 그 10년 된 단골 목욕탕 거기 단골이라고 해서 새로운 곳을 놔두고 그곳을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빨래방은 무조건 당신이 차린 것보다 더 크고 시설도 좋고 예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게끔 운영을 하려면 1년에서 1년 반 안에는 회수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뒤에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월세가 정말 싸야 됩니다. 하루에 20명이 와서 세탁을 하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일정하게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면서 뭐 두 명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으면 모르겠지만 세탁기 3대 정도 놓고 몰리는 시간 한 번에 또 몰려버리면 생각보다 손님들을 많이 받기도 힘듭니다. 물론 주말엔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좀 더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면 20명이 한 번 하고 갈 때 1만 원씩 쓰고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출이 총 20만 원이죠. 물론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평일에 뭐 대부분이 평일이고 비수기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20만 원이 한 달 계산하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서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것저것 뭐 에어컨도 떼고 뭐 전기 쓰고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관리한다고 교통비 쓰시고 이런 관리 비용으로 어느 정도 2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나머지 400만 원이 수익인 건데, 월세가 정말 싸서 100만 원이라고 해도 수익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남는다고 해도 이게 일반 식당들처럼 매입 자료가 있으면 그래도 부가세도 덜 내겠지만 이게 원가가 없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판다면 뭐 김치찌개 원가로 뭐 3,000원 쓰고 있는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치 산 거, 뭐 야채 산 거, 뭐 돼지고기 산 거, 이런 것들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은 팔고 남은 차액인 4,000원에 한해서 부가세도 내고 또 인건비 들어가니까 그래도 세금 낼 때 덜 내는데, 이거는 그냥 시설만 갖다 놓고 그냥 원가가 없이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뒤에 세금 내느라고 300 벌었는데 원가 없이 그냥 번 거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창업한다고 대출 받고 대출 이자 원금 갚고 이것저것 빼면 번 것도 없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갑자기 부가세로 두드려 맞으면 정말 황당한 경우도 생기는 거죠. 게다가 처음 투자를 보증금 포함해서 1억 정도 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200만 원씩 갚으면서 1억을 회수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년에 2,400만 원씩 4년은 좋게 한 푼도 안 써야지만 회수를 하는 꼴입니다. 근데 만약 아까 얘기했던 월세가 100만 원이란 정말 아름다운 월세가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경쟁 업체가 있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 경쟁업체보다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쟁업체보다 조금 더 월세가 비싼 데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점점 더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 거겠죠. 월세도 높은데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세탁비를 1만 원이 아니라 미친 척하고 어느 기간 동안 뭐 5천만 받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나도 5천 원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재앙이죠. 월세가 높은 데다가 1년 정도밖에 안 있어서 경쟁자가 들어오고 매출 떨어져 버리면 한 푼도 못 버는 걸 넘어서 따로 직장 취직해서 월급 받은 걸로다가 대출이자 갚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 도저히 할 이유가 없어서 접으려고 해도 기계값 똥값 돼서 값도 안 쳐줄 거고, 또 철거비에 원상복구한다고 또 몇백 들어가 버리면 정말 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요즘 없을 것 같으시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신도시는 피해라입니다. 신도시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월세가 비싸요. 신도시의 월세는 그 월세를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그 상가의 수익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가게를 10억에 팔아먹으려면 최소 5%의 수익률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10억에 1년에 5% 수익이면 1년에 5천만 원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4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을 내는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가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뭐 10억이 아니라 6억짜리라고 해도 거기에 5%는 월세 30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월세가 비싸더라도 여기 빨래방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들어가서 대박 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그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경쟁 업체들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도시는 입점 1순위거든요. 세대수가 보장이 되고 가게 자리가 또 무걸리 자리가 또 수두룩하고, 또 빨래방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면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데이터가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권 분석하기도 쉽고 예상 매출도 뽑기가 쉽고 권리가 없다 보니까 임차인도 창업 비용이 또 싸지게 되고요. 임대료를 또 초창기에 또 몇 개월 공짜로도 좀 해줍니다. 또 초창기 임대료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렌탈 프리 준다고 하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른 데보다 여기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거기에 마음이 또 가게 마련입니다. 수익률을 맞추려고 사실 렌탈 프리를 주는 거지 뭐 임차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월세가 낮아져 버리면은 이거는 수익률이 나빠지기 때문에 내 상가 가치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차라리 월세를 안 낮추고 초창기에 2개월 내지 3개월, 4개월까지도 렌탈 프리를 주는 겁니다. 300만원짜리 월세를 200만원을 깎아서 하게 되면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300만원 그대로 유지하고 초창기 한 3개월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잘 되는 업종들은 미친듯이 경쟁업체가 속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온 경쟁자는 내 가게보다 월세가 쌀 겁니다. 처음에는 건물주 수익률에 맞추지만 임대가 안 나가게 되면 점점 더 임대료는 내려가게 되고 1년이 지나면 내가 주는 월세보다 훨씬 싸게 운영하는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경쟁자는 나를 죽이기 위해 더 출혈 경쟁으로 아마 나를 코너에 몰게 될 겁니다. 같은 시설업이더라도 뭐 키즈 카페라든지 뭐 만화 카페, 스터디 카페, 뭐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카페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 뭐 아니면은 사람들이 참 서비스가 너무 잘해 주셔 그 사장님이 너무 좋아 아니면 그 트레이너가 너무 잘 가르쳐 주고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걸로라도 뭐 사람으로 인해서 만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인 빨래방은 이건 뭐 그냥 시설과 입지 그리고 규모까지 경쟁자보다 딸리게 되면 이건 그냥 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래방은 요즘 시대에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많은 빨래를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해주고 그에 비해서 뭐 크린커피 하나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해요. 한 번에 다 몰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요즘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구김도 없이 건조도 다 해주고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 시기에 건조까지 대량으로 한 번에 해준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일이고 편리한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빨래방 창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신상권이 아니라 구상권으로 가서 하셨으면 해요. 새로 생긴 신상권이 아니라 구상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 월세가 쌉니다. 오래된 상권의 가게니까 월세가 싸고 구상권들은 지금 새로 생긴 상권들처럼 미친 듯이 상가를 짓지 않았어요. 그만큼 상가 숫자 자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새로 생긴 상권들 보면 정말 제가 볼 땐 미친 겁니다. 상가가 너무 많죠. 일단 상가가 적은 구상권으로 가야지 나중에 들어올 경쟁자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창업을 시켜야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간 싸움을 하게 됩니다. 빨리 창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상권과 입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본인이 바로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업하겠다고 예비 창업자들이 왔는데 자리도 없는 구상권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예비 창업자가 잃어버리면은 영업사원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실적도 있고 자기 수입도 있는 건데 구상권에 바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경쟁자가 들어온 속도가 느리죠.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구상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그 상권에 갔을 때 빈 상가, 공실이 없어야 돼요. 무권리 빈 가게들이 많으면 거기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한 칸짜리 가게들 중 허름하고 5년 이상 가게를 운영한 곳이 많아야 돼요. 일단 가게를 오래 운영하는 상권은 대개 임대료가 임차인에 맞게끔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상권으로 꼭 가야 된다면 빨래방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미 들어올 만큼 들어온 곳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빨래방이 많으면 사람들은 일단 피하지만 시설업은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나의 경쟁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내가 들어가는 게 미래에 내 경쟁자가 어떨지도 모르고 혼자서 오픈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고만고만한 빨래방, 세탁소가 3개에서 4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쯤 규모도 뭐 쬐깐한 게 아니라 한 20평 정도, 세탁기도 3대를 놓는 게 아니라 한 6대 정도, 인테리어도 좀 깔끔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릴 게 소파도 좀 갖춰놓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아마도 그 중에서는 승리할 거고 오래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금은 아무래도 더 들긴 하겠죠. 2000년대 중반에 30평에서 40평씩 하는 PC방 그 5개에서 6개가 몰려있는 곳만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PC
PC방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들이었죠. 그 고만고만한 개인 PC방 몇 개 있어서 포화 상태인 그 상권에 100평이 넘는 깔끔하고 최신 사양의 PC를 가져다 놓고 몇 년째 대박을 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5개, 6개 고만고만한 PC방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 3, 40평짜리 조그만 개인 PC방을 하는 사장님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빨래방도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살짝 시골틱한 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즘 강남 아줌마들은 물론이고 서울 근교의 수도권 단지 그런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도 다들 애들 호흡기 걱정한다고 집에 건조기 하나씩 다 갖고 살고 있어서 건조기에 그런 스페셜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살짝 시골틱한 그곳들은 아직도 건조기의 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도시나 시골이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뭐 가리지 않고 막 들이닥치는데, 빨래방에 들어와서 건조기의 마법을 그곳에서 보여준다면 정말 초특급으로 빨리 소문이 나고 그렇게 돼서 정말 대박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덜 먹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결코 그 빨래방 회사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빨래방 회사들을 뭐 악독으로 몰거나 나쁜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경쟁 업체보다도 정말 서로 본인들의 좋은 물건을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뒤에 가맹점들도 발전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그 조그만 걸로 하나하나 그 오픈시키는 걸 보면 나름 사실 애도 많이 쓰고 발품 무지하게 팔면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정말 예전처럼 크게 뭐 많이 떼어 먹어서는 사실 사업이 안 됩니다. 예전에 붙여서 팔아먹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여기저기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빨래방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적인 때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은 덜 먹는 회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새차 프랜차이즈나 뭐 이삿짐 같은 차 한 대 가지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개인이 이삿짐 날라주고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사가 어쨌든 공동 광고를 통해서 손님들을 어떻게 보면 받아가지고 가맹점에 토스하는 개념이니까 어느 정도 이름값이나 규모가 중요한 거지, 빨래방은 그저 그 동네에 생기면 뭐 새로 생겼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오는 거니까 거기에 뭐 브랜드 파워 이런 거 너무 신경 쓴다고 필요 이상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능 좋고 마음에 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올 거고, 아무리 광고 홍보에서 이름값이 있어도 한번 빨래 돌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오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왕 시작을 했으면은 스스로 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뭐 원래대로 그렇게 수익을 창출했던 대로 그렇게 뭐 운영을 하다가도 세세하게 그 상권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스스로 좀 발견을 해서 특별한 고객들한테는 회수도 하고 가져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매장만의 서비스를 하든지, 아무튼 그 상권과 입지와 소비자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차별성 있게 장착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차렸다고 무조건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아무래도 어떤 장사든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뭐 빨래방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진화를 스스로 해야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시설업이라는 건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 다음 별 투자 없이 운영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업을 일컫고요. 경험적 소매업이라는 말은 인터넷으로는 살 수 없는, 직접 가서 내가 경험을 해야만,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해야지만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사업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든지 만화 카페, 스터디 카페, 키즈 카페,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빨래방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업들은 대개 비슷한 패턴으로 운영이 되고 확장이 되는데, 특히 빨래방은 다른 경험적 소매업 시설업보다도 쬐깐하고 만만해 보이니까 더욱 많은 서민 창업자, 초보 창업자들이 덤비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아시고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집 앞에도 정말 빨래방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이 빨래방 사업이지만 직접 투자를 해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해야 되는, 그렇게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빨래방을 창업하려고 생각을 하신 분들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